정신은 물질과 구별되는 의식, 사유, 의지의 총체를 가리킨다. 철학, 문학, 민속의 언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개념을 정의해왔다. 이 시간에는 어록과 격언, 속담을 중심으로 동서양이 정신을 어떤 관점에서 파악했는지를 살핀다. 정신을 이야기할 때 함께 거론되는 말들이 있다. 자유, 혼, 투지, 육체, 억제. 이 단어들은 각각 정신의 독립성, 정신과 생명력의 관계, 정신의 동력, 정신과 물질의 대립, 정신에 가해지는 외부 압력이라는 측면을 가리킨다. 이 단어들을 염두에 두면 이어지는 인용들의 맥락이 보다 명확해진다. 정신이라는 말 자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신은 정기정, 귀신신으로 이루어진다. 정은 사물의 순수하고 본질적인 기운을 뜻하고 신은 인식과 의식을 주관하는 작용을 가리킨다. 두 글자를 합치면 인간의 본질적 기운이 의식작용으로 발현된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 어휘는 단순히 마음 혹은 의식이라는 말보다 훨씬 넓은 층위를 포괄한다. 정신의 본질에 대한 가장 압축적인 정의 가운데 하나를 슈벨이 남겼다. 정신은 혼의 공기다. 이 문장은 정신을 혼이 숨쉬는 매질로 본다. 혼이 생명의 핵심이라면 정신은 그 생명이 지속되도록 하는 환경이다. 공기가 없으면 호흡이 멈추듯 정신이 없으면 혼은 작동을 멈춘다는 논리다. 같은 맥락에서 고대 로마의 키케로는 정신을 육체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정의했다. 그대의 본질은 정신이다.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신에게 속하는 존재임을 알라. 그대 속에 깃들고 있는 정신이 움직이고 느끼고 기억하고 지배하며 그리하여 육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알라. 정신은 신이 세계 위에 군림하고 있듯이 육체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키케로는 정신을 육체의 부속물이 아니라 육체를 이끄는 원리로 규정한다. 이 입장은 서양 고대 철학의 이원론적 전통과 맞닿아 있다. 이와 연결되는 것이 소포클레스의 단편에 남은 언명이다. 설령 신체는 노예이지만 정신은 자유다. 이 문장은 외적 조건이 정신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는 주장을 극단적인 대비구도로 제시한다. 신체의 예속과 정신의 자유를 동시에 인정함으로써 정신의 독립성이 더욱 선명해진다. 이 선명함은 18세기 미국의 정치 철학자 제퍼슨에게서도 확인된다. 전능한 신은 정신을 자유롭게 창조했다. 그는 정신으로 하여금 그 어떠한 억제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므로써 정신이 항상 자유라는 신의 지상의 의지를 명백히 표현했던 것이다. 제퍼슨은 정신의 자유를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신의 창조 설계로 설명한다. 억제를 거부하는 것이 정신의 본성이며 이는 신의 의지이기도 하다는 논리다. 영국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인간의 기초는 물질이 아니고 정신이다. 원문은 The foundations of man are not in matter, but in spirit이다. 인간 존재의 토대가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그 답을 물질이 아닌 정신 쪽에서 찾는다. 이 격언은 정신우위론을 가장 간결하게 압축한 표현이다. 반면 쇼펜하우어는 정신의 작용 방식에 대해 냉정한 분석을 내놓는다. 모든 정신적 영양물은 육체의 그것과 같아서 섭취한 것의 겨우 50분의 1쯤의 부분만이 동화되고 나머지는 증발, 호흡, 그 밖의 작용에 의하여 없어지고 만다. 이 문장은 정신이 받아들이는 정보나 경험 가운데 실제로 내면화되는 분량이 극히 적음을 지적한다. 정신은 무한히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동화되는 것은 전체의 극소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정신의 수용 능력을 그릇에 비유했다. 그릇이 막지 않으면 무엇을 넣어도 씌어진다. 정신이 이미 불순하거나 흐려진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들여도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신의 청결함, 곧 그릇의 맑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오스트리아 속담 하나가 이 논의를 다른 각도에서 보완한다. 투지는 정신의 밥, 정신은 단순히 사유하는 기관이 아니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체계다.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투지, 곧 싸우려는 의지다.
정신이 맑아야 한다는 것과 정신이 투지를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이 아니다. 그릇이 맑고 거기에 투지라는 밥이 채워질 때 정신은 온전히 작동한다. 한국 속담은 정신의 상태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포착한다. 냉수 먹고 속 차려라. 이 말은 정신을 차리라는 뜻으로 쓰인다. 냉수라는 즉각적, 감각적 자극을 통해 흩어진 정신을 다잡으라는 주문이다. 또 다른 한국 속담은 정신을 잃은 상태를 묘사한다. 매 맞은 병아리 같다. 의외의 일을 당하여 정신이 멍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뜨물에 빠진 쥐 눈 같다는 표현도 있다. 정신이 혼미하고 눈망울이 기운 없이 희미한 상태를 묘사한다. 두 속담 모두 정신의 흐려짐을 시각적 상, 샹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볼테르는 정신의 역사적 차원을 지적한다. 내가 후세를 위하여 기술하려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행동이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이다. 이 문장은 역사서술의 대상을 사건이나 인물이 아닌 시대 정신으로 규정한다. 개별 행동은 시대 정신의 표현에 불과하며 그 정신을 포착하는 것이 역사의 진정한 임무라는 주장이다. 건축가 르코르비지에는 근대적 정신을 새로운 생산 방식과 결부시켰다. 위대한 시대가 시작되었다. 거기에는 새로운 정신이 있다. 새로운 정신을 갖고 생각에 지치지 않은 일이 있다. 그것은 적어도 공업 생산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정신은 단지 내면의 태도 변화가 아니라 공업적 생산이라는 물질적 실천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적 대립을 넘어 양자의 결합을 요구하는 시각이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는 노트북에서 이렇게 적었다. 정신이 시를 요구하는 일이 있다. 이 짧은 문장은 정신이 단지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관이 아님을 시사한다. 때로 정신은 논리적 언어가 아니라 시적 언어를 필요로 한다. 이성이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정신은 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거나 회복한다. 보들레르는 시 파이프에서 정신의 회복을 감각적 언어로 포착했다. 그리고는 힘찬 향기로 잠돌려 그의 마음을 스리슬쩍 누이곤 지친 정신 깨끗이 고쳐주시오. 지친 정신이 회복되는 장면을 향기와 잠의 이미지로 그린다. 정신은 소진되고 그 소진된 정신은 외부 자극과 이완을 통해 다시 맑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은 육체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출발했지만 역사와 생산, 시와 속담의 언어 속에서 훨씬 다양한 층위를 획득해왔다. 정신은 자유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소진되고 회복되는 실체이기도 하다. 소포클레스의 한마디가 이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다. 설령 신체는 노예이지만 정신은 자유다. 동서양의 사유는 정신을 자유의 근거이자 육체를 이끄는 원리로 보았다. 성경은 그 자유의 근원을 인간 자신이 아니라 정신을 지으신 이에게로 돌린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제퍼슨이 정신의 자유를 창조의 설계라 부른 통찰은 그 자유가 창조주에게서 흘러나온다는 고백에서 온전해진다. 정신이 맑아지고 투지로 채워지는 회복의 자리에도 그 근원의 손길이 함께한다고 개신교는 본다.